삼국지에서 조조의 용병으로 활약하다 위나라 고관대작이 된 인물이 있으니 장패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장패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장패이자는 선고이며 퇴상군 화연 출신입니다. 장패가 무슨 도적 패거리 잡장 이런 이미지가 좀 있죠. 이게 노구라는 별명에서 기인했지 싶은데 그 오랑캐 종놈이란 뜻이에요. 다만 이건 그의 출신 성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별명이 왜 생겼냐면 장패가 거병할 때 전우들이 있는데 얘들이랑 그냥 지들끼리 이런 별명을 붙여서 논 겁니다. 손관, 오돈 이런 애들인데 얘들도 별명이 뭐냐면 애새끼, 오랑캐 새끼, 까만 종놈 별명이 다 이래요.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부르던 별명이었다. 장패의 집안은 꽤 괜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장패의 부친 장계는 현의 오견이었는데 그 교도관이죠. 태수랑 불화가 생깁니다. 그 태수가 사적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였다. 이에 불복하고 대립하다가 태수가 그 장패의 부친을 체포하는 거죠. 장계를 체포한 호송대가 100명에 달했다 나와 있는데 이걸 당시 18세의 장패가 무리들을 끌고 가서 그 호송대를 습격하고 부친을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동해군으로 도망하였다. 그 일부 동해국이라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 동해군이 맞습니다. 후한 말기에 한동안 동해에 왕작이 없었어요. 그 장패의 출생 연도는 알 수 없지만 그 200년 전에 태어난 건 확실하니까요. 그런데 부친을 탈출시킬 때 빈객 수십 명을 동원했다 되어 있거든요. 그 장패의 집안이 못 사는 집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대 중국에서 빈객을 대접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손님 대우 이런 걸 상당히 신경 썼던 사회입니다. 그 춘추전국 시대에는 그 주인 밥상이랑 손님 밥상이 다르다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면 보통 어디에 사람들이 모이느냐? 일단 가부장 인품이 좋다. 그리고 집이 잘 산다. 장패의 부친 장계가 태수의 불의에 맞서고 하는 거 보면 인품도 괜찮고 믿는 구석이 있었겠죠. 어려운 일에 빈객 수십이 모일 정도로 괜찮은 인품의 집안도 잘 살았다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장계를 체포하는데 100명을 동원한 이력을 보면 이 집안이 허술한 집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장패는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도겸 소속으로 기도의를 받았다. 그리고 곧 군벌을 조직합니다. 이때 따르던 애들이 앞서 언급한 애새끼, 까만 종놈 이런 별명을 가진 송관, 오돈, 율레예요. 이들이 합심해서 낭야, 계양현에서 거병하는 겁니다. 이때 장패가 우두머리가 되니 리더십이 있었다. 그 부곡도 제일 많았겠죠. 그런데 이 군벌 자체의 규모가 크진 않았을 것이니 여포가 합의성 빈집을 하고 서주에 군림하자 여포와 손을 잡았다. 보통 창작물들에서 장패가 여포 부하로 나오는데 이게 상하관계는 절대 아니에요. 그 협력의 관계 정도로 봐야 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포랑 낭야 땅 징수권 가지고 다툽니다. 여포가 여길 접수했는데 장패가 가로챈 거죠. 그래서 여포가 대노해서 장패를 치려고 하니까 고순이 말리는 겁니다. 장군은 이미 동탁을 벤 명성이 있는데 못 이기면 그쪽을 어찌할 거냐. 여포가 고순 말 안 듣고 싸움 걸었다가 장패한테 못 이기고 결국 화해하거든요. 후한서에는 이게 여포가 수금하러 간 거라 되어 있습니다. 그 치중을 좀 나누기로 했나봐요. 근데 장패가 성문을 안 열고 공격을 했다. 그래서 여포가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 여포도 서주에서 엄청 공공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조가 서주를 초토화시켰죠. 그래서 당시 서주의 무대가 팽성이 아닌 하비인 거예요. 하비가 나중에 수계로 망하는데 물길을 틀어서 성으로 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곳은 치수로 적합하지 않다 했죠. 당시 여포와 장패가 다투던 낭야 땅도 소건이라는 인물이 어찌어찌 혼자 보존하고 있던 곳입니다. 이 소건을 여포가 구슬려놨더니 장패가 소건을 패고 그 치중물자들을 쓱 한 거거든요. 조조가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에서 세수가 거치면 얼마나 거치겠어요. 그런데 그거 물자 좀 모아놓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게 조조가 만들어 놓은 판이었다. 서주대학살 편에서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여포와 유비는 둘 다 이 박살난 서주에서 오래 못 버팁니다. 산업 인프라가 다 깨져서 돈이 안 거치는 거예요. 서주가 원래 미축, 노숙 같은 부자도 많이 나고 서주 대학살 전만 해도 도겸 밑에 그 차경이 물자를 슈킹해서 황금불상 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경이 중국 불교의 선구자네 만회하죠. 암튼 이런 원천이 소금산업 인프라에서 나온 거였다. 그걸 조조가 박살내놨다. 왜냐? 자기가 서주까진 관리 못하니까. 이런 정황은 여포 토벌 이후에 또 잘 나타납니다. 조조가 여포를 칠 때 당연히 장패도 협력관계로서 여포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여포가 털리니까 장패도 부곡들이랑 도망가요. 그러다 결국 잡히는데 조조는 놀랍게도 장패를 등용합니다. 그리고 청주 일대 해안선을 지키게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주는 박살내놨는데 당시 청주는 원소 세력권으로 비교적 멀쩡했죠. 이게 결국은 원소를 견제하라 시킨 거거든요. 소금 못 팔아먹게 입구 막은 겁니다. 산둥반도 일대 해엄은 우임금도 명품으로 쳤다. 제나라 황공이 관중한테 야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금 생산을 민간에 풀어서 생산력 높인 다음에 독점으로 구매해서 다른 데 팔아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 나라가 춘추 5패 중 첫 번째 패권국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조조 입장에서는 소금 인프라가 아쉽지 않았어요. 바로 조조는 하북 최대 소금 산지 하동을 가지고 있었죠. 이걸 지키고 다른 잘 사는 먼 지역 조조 넣으면 자기가 유리하죠. 실제로 조조가 하동에 엄청나게 집착합니다. 여기 하동은 거대한 소금 호수가 있죠. 그 관우가 장생이었던 시절에 바로 이 지역에서 소금 밀매 리셀러를 했다. 그런데 값이 안 맞았는지 소금 밀매 도매상을 죽이고, 참고로 이 도매상이 그 집안 호족입니다. 그래서 미축도 서주에서 소금 밀매와 연관이 있을 거라 추측한 거죠. 성과 이름을 바꾼 뒤 탁군으로 도망쳤는데 유비를 만났다. 사람 죽이고 도망다닌 무례배나 다름없었는데 유비가 사람 사귀는데 큰 거리낌이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비를 따라다니던 젊은이들이 돈 많은 애들이나 배운 애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무례한들이었을 거예요. 그 이름이 알려진 게 관우 장비 관웅뿐이니. 암튼 장패를 사로잡았을 때 조조가 기뻐했다 되어 있긴 한데, 다만 조조는 처음에 크게 기대는 안 한 것 같아요. 서주는 어차피 망가졌고, 장패야 네가 네 부하들 데리고 청주 쪽 해안을 지켜라. 그 사실상 장패 그 얘들 군벌의 병력 성분을 보면 대부분 장패한테 두드려 맞고 귀의한 황건적 출신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 서청주 일대가 황건적의 주요 약탈 무대였고, 그 장패가 이들을 제압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조조는 안 그래도 군기 개판 청주병들을 이미 잔뜩 받아놓은 상태였죠. 이 도적 출신 병사들이 같이 잘 싸우다가 전황이 불리하면 막 팀킬도 하고 그래요. 그 조조가 장수한테서 패하고 달아날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곽도도 그래서 조조의 병력 중 청주병은 병력으로도 안 친 겁니다. 그리고 장패의 그 전호들 있죠. 그 애새끼, 뭐 검은 종놈 이런 애들 다 퇴소시켜줍니다. 그리고 서주와 청주 접경을 얘들한테 다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용병 쓴 겁니다. 진짜 중용할 거였으면 직접 데리고 갔겠죠. 게다가 서주가 중요했으면 얘들 항장들한테 안 맡겼겠죠. 조조가 이미 박살내놓은 서주에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예요. 어차피 개꺼렁뱅이 지역이 됐으니 또 거기서 누가 거병하면 가서 두드러 패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포 사후에 유비가 조조한테서 도망치고 서주에서 거병하는데 바로 가서 또 개 두드러 패죠. 유비도 금방 쫓겨나고 유표한테 도망합니다. 즉 서주는 조조에게 남이 못 먹게 망쳐놓는 그 버리는 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병 정도로 생각했던 장패가 기대 이상으로 해줘요. 조조가 내린 절도는 청주 근접 북해 인근 이런데 주둔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관도대전 때 청주를 기습하기까지 하는 거죠. 실제로 사서에 그 조조가 원소랑 싸우느라 동쪽은 신경도 못 썼다 되어 있습니다. 그 조조 입장에서는 엄청 이쁜 짓을 한 거죠. 거기다가 조조의 관도대전 승리 이후에 장패가 조조를 찾아가서는 우리 식솔들을 업으로 이주시켜도 되겠습니까? 이게 자기 가족들을 볼모로 맡긴다는 것이고 그 충성서약한 겁니다. 이에 조조가 하우하우를 연발했다. 그 장패가 상당히 의리와 의협심이 있던 인물로 보이는데, 막 여포가 패하고 장패가 조조한테 항복했을 때 그 장패 밑에 서흡, 모희가 있었습니다. 그 얘들이 누구냐면 그 조조 밑에 있다가 여포가 연주 빈집털이 할 때 여포한테 붙은 애들이에요. 여포가 연주에서 패하고 서주로 칠 때 얘들은 장패한테 의탁한 겁니다. 그래서 조조가 장패한테 유비를 보냈다. 당시 유비가 조조 밑에 있었죠. 저번에 나 배신 때린 그 두 놈 모가지 갖고 오라 해라. 장패가 유비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조공한테 목숨을 빚져서 참 그 명령을 안 듣기도 뭐한데 무릇 군주는 의로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건 좀 아니다. 잘 좀 말해달라. 유비가 조조한테 그 장패가 이런 말 하면서 걔들 모가지 안 주던데요 하니까 조조가 이런 게 옛사람들이 말하던 덕이다 하면서 서흡, 모희 얘들을 태수로 임명해줍니다. 그래서 장패가 충성을 다짐한 것 같아요. 조조가 관도에서 원수와 대치할 때 적극적으로 청주를 기습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식소를 업으로 옮긴다 한 건 이 일화를 통해서 조조가 장패의 마음을 산 겁니다. 반대로 장패가 조조한테 반해버린 거죠. 실제로 장패가 여포도 함부로 못하는 군벌로 군림한 그 리더십의 원천은 의협심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밑에 의탁하던 애들을 그 조조 명으로 죽여버리면 장패의 입장에서는 위신이 안 살죠. 그 조조가 장패의 면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장패가 진심으로 귀했다 보여지는 거죠. 장패는 서청주에서 크고 작은 난을 토벌하니 이때 장패가 우금과 같이 창의를 토벌합니다. 창의가 조조를 번번이 배신하는데도 조조는 창의를 수하에 두고 싶었나봐요. 그런데 창의와 친분이 있던 우금이 공과 사 운운하면서 창의를 죽여버리죠. 조조가 그 나한테 왔으면 살려줬을 건데 우금한테 항복한 것도 그의 운명이다. 크고 작은 전공을 세운 장패는 도정우에 봉해지고 위로 장군에 임명됩니다. 장료가 매성을 토벌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매성이 거짓 항복으로 우금을 속이고 진란한테 들어가 버리죠. 이걸 제장들이 다 말리는데 장료가 산속으로 개도쳐서 얘들을 박살내요. 그런데 얘들이 그냥 모반을
반란을 일으킨 건 아니었고 송건이랑 내통을 했어요. 장패가 한당을 두드려 패서 이들을 지원 못하게 하였다. 이에 송건이 원군을 보내서 진란을 재차 지원하려 하는데 장패한테 다 개처발립니다. 이에 장료가 진란을 토벌하는 공을 세웠다. 이때 장료가 지휘 능력을 인정받고 가절을 받는데 여기에 장패가 엄청 큰 서포트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장패는 가절을 언제 받느냐? 조조 따라 송건을 치러 갈 때 장패가 장료와 작전을 하다가 피가 엄청 오는 거죠. 악천후 속에 진군이 어려워진 겁니다. 장료가 이거 텄다. 자체적으로 군을 철수하려 하는데 장패가 군령을 받고 철수해야 된다. 조공이 이 상황을 모를 리 없다. 역시 다음날 바로 철수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조조가 이 얘기를 듣고 지휘관으로서 좋은 본보기다 하면서 가절을 줘요. 여기서 또 엿볼 수 있는 게 이 얘기를 조조한테 해준 게 장료입니다. 앞서 장패의 공언으로 장료가 가절을 받을 수 있었죠. 장료가 잘 말해줘서 보답을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철수하려고 했는데 장패가 조공의 명령을 기다리자 했습니다. 즉 장료와 장패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는 좋은 파트너였다. 다만 이 일화가 1차 유수구 전투 때냐 2차 유수구 전투 때냐 그 사이에 감령이 성에 기어 올라가서 활약하는 그 환성 전투 때냐 보통 2차 유수구 전투 때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다 아니라고 봐요. 이런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진수가 제대로 안 써놔서 그렇습니다. 이때 서사를 보면 1차 2차를 막 묶어놨어요. 이 일화 뒤에 바로 장패가 하우동과 함께 거소에 주둔했다. 이게 2차 유수구 전투 직후이기 때문에 그 장패 가절 일화를 2차 유수구 전투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료와 장패가 임우 즉 장마를 만나서 철군했다고 되어 있는데 1차, 2차 유수구 전투 때는 센 겨울이었어요. 둘 다 철군 시기가 3월 전후입니다. 큰 장맛비랑 안 맞죠. 그럼 환성 전투 때는 왜 아니냐? 장패전에 저 일화가 조조가 송건을 토벌하러 유수구로 갈 때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다 아니라면 도대체 언제냐? 214년 7월에 아주 짤막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무제익에 딱 한 줄 나와요. 추 7월 공정송건 7월 공이 송건을 토벌하러 갔다. 구주춘추에는 좀 더 자세한 기록이 있는데 신하들이 이 전쟁을 반대하였으나 말 안 듣고 조조가 강행하였으니 무공으로 돌아왔다. 공 없이 빈손으로 왔다 이거죠. 아마 이때 큰비를 만나서 철수했을 거예요. 즉 장패가 가절을 받은 일화는 이때일 것이다. 전술했듯이 장패는 2차 유수구 전투 이후 하우동과 함께 거수에 주둔했다. 조비가 왕이 올랐을 때 장패는 진동장군이 됩니다. 사진장군 중에 으뜸이면서 서청주 일대를 관할하는 장군직이기 때문에 허봉이 아니라 진짜 알짜 지휘권을 가진 장군직이라 보시면 돼요. 게다가 서주자사까지 역임하고 있었으니 완전 이쪽 실세였다. 그리고 제가 삼국지에서 가장 개그스러운 전투를 꼽는 동구전투에서 활약합니다. 풍랑이 와서 오나라 배가 떠내려가는데 하필 위군 진영으로 떠내려가죠. 아싸가오리 하면서 위군이 오군을 학살하니 오나라 병사 수천이 죽어서 털리게 생겼는데 하제가 지각을 하는 바람에 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기에 병력이 온전했어요. 이 지각한 하제의 병력으로 막는 건데 하제가 또 엄청 사치스러웠죠. 배에 온갖 양카 튜닝을 해놓으니 산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이걸 보고 조유가 쫄아서 튀었다. 그리고 위나라랑 오나라가 서로 이겼다고 각각 조유와 여범을 승진시킵니다. 풍랑 그리고 지각 승자만 있고 패자는 없는 상당히 웃긴 전투입니다. 이때가 장료의 생전 마지막 전투고 장패도 이때 활약하였다. 근데 이후에 장패가 직금호에 임명됩니다. 직금호라 하면 국영 중에 하나인 그 치안 담당 고위관직이죠. 이 직금호 임명이 그 정사와 위략의 관점이 너무 달라요. 일단 삼국지를 보면 조비가 장패를 직금호로 임명하고 군사에 관한 의견을 항상 장패에게 물어봤다. 이런 관점이라면 장패가 노세할 때도 되었고 예우 차원에서 임명했다. 그런데 위략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술했듯이 장패와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부하들은 대부분 황건적 패장병들인데 이들이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장패가 조유한테 불만을 얘기해요. 황제가 나만 미워하냐? 나한테 10,000명만 달라. 오나라 다 쓸어버리겠다. 조유가 이 말을 조비한테 전하는데 조비가 되려 병권을 빼앗고 장패를 직금호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것도 서청주 투쟁 때 기습적으로 장패의 병권을 뺏어버려요. 저는 위략 의 기록이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조유와 장패는 사이가 안 좋았을 가능성이 높죠. 조비한테 절대 좋게 말을 안 전했을 거예요. 사실상의 고자질이었을 겁니다. 조조는 장패를 총했는데 조조가 죽고 조비 뒷배 조휴를 만난 거예요. 장패가 서청 양주를 아우르는 징동장군으로서 이쪽 실력자였는데 조비가 동구전투 때 조유한테 가왕호를 주고 이쪽에 꼽아버리는 거죠. 장패의 부하들이 이탈한 것도 위략의 내용을 보면 조조가 죽어서 장패도 끈 떨어졌다면서 다 도망갔다. 뭐 일각에서는 이걸 조조
조조와 청주병들 사이의 일종의 계약이었다. 조조에게만 충성한다. 즉 조조가 죽으면 계약 해지. 원래 위나라도 세병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청주병 얘들도 그 아들도 대를 이어서 군인을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계약 때문에 조조 사후 이탈했다는 건 근거가 없고 그 정치적인 시각에서 장패가 이제 끈떨어졌다 보고 도망한 게 맞아요. 암튼 이걸 보고 조비가 지 맘대로 병력을 해산하냐 의심을 품고 장패를 중앙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또는 장패의 부곡이 다수 흩어지고 만 명을 달라고 손 벌리니 가치도 없어졌고 또 만 명을 주긴 좀 꺼림칙하고 이런 게 있었겠죠. 그리고 실력자들이 왜군으로 차출되던 당시 난세의 상황을 보면 중앙으로 불러들인다는 게 그리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조예 같은 경우에는 만총이 삐져서 나 늙었으니 그냥 여기 있겠다 하니까 조나라 연파는 건재함을 보이려 일부러 과식을 했고 한해 마원은 늙어서도 말 안장 위에서 먹고 자고 했다. 그대는 왜 나이도 당시 그들보다 적으면서 늙었다 타령이냐. 다시 부임지로 들어가서 개같이 일해라. 그래도 장패는 조예 때까지 대접받고 편안한 여생을 보냅니다. 시급 3,500에 태위의 일을 대행하다 죽어 위후의 시호를 받았다. 초반에 언급한 장패와 거병을 같이 한 송관 있죠. 그 별명이 애새끼인데 그 장패 전에 짧게 나와 있습니다. 장패와 같이 조조의 신임을 받았다. 그 청주자사에 가절을 받았으나 유수구 전투 때 화살을 맞고 그 부상으로 죽었다. 발에 화살을 맞았다 되어 있는데 아마 급성 폐혈증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패의 스타일을 알 수 있는 일화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장패가 서주자사 재임 시절에 하비현령 무주를 존경했다. 이 무주가 상벌에 철저한 인물이거든요. 그 부하의 잘못을 감추지 않고 법대로 처벌했다 되어 있습니다. 장패의 부친도 부당함을 못 참고 태수한테 대들었던 거 보면 그 가풍이 불이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면모가 있다 봐야겠죠.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공손어리 깨우며 이르기를 네 곰곰이 생각해보건대 장패 그자가 대우병권을 받았다면 위나라가 석정에서 대패하는 일은 없었을 듯 싶소만 어찌 생각하시오? 손찬이 형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답하기를 가능한 일이요. 다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오. 조비가 단명하고 어린 조예는 사대부와 정치를 컨트롤해야 하는 정치적 숙제를 가지고 있어서 조예는 2대2의 구도를 활용하여 진군은 수도에 남겼으며 사마이는 완으로 보내고 조지는 대촉전선으로 보냈는데 조휴를 대우전선이 아니라면 어디로 보내야 한단 말이오? 영특한 조예가 조유를 대사마에 봉한 것도 조비 때 조진에 비해 차별받은 조휴의 불만을 감지했기 때문이니 이런 미세한 정치 감각으로 그 균형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이오. 이에 갑자기 공손어리 호통을 치기를 그걸 그리 잘 아는 장군이 어찌 집구석 사정은 잘 모른단 말이오. 조 장군은 이미 저각의 열쇠를 손에 넣었는데 나는 뭐란 말이오. 차별이 이와 같으니 조휴의 불만과 비교하면 어떻다 생각하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당황하며 좋은 그자가 저각은 물론 관부구까지 다 털어먹었어. 내 그대에게 줄 것이 없어. 지금 역경루에 오늘은 파산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거늘. 이에 공손어리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침대에서 잘 수 있는 권한을 주시오. 설명충 등판. 참고로 공손어른 침대에 안 올려주면 하루종일 낑낑댄다. 이에 손찬이 형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공손어를 침대에 올리고 함께 5층을 청하니 한 침상에서 먹고 자고 있다는 유관장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 지금까지 서주의 의로운 패자 장패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